돈 아깝게 가정부를 왜 써요? 장모님이 해주실 건데. 사위 입에서 이 말이 튀어나오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청소, 빨래, 장보기까지 도맡아 하며 가족이니까 당연하다고 스스로를 달래던 지난 몇 달이 한순간에 우스워지더군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장모가 아니라 공짜 가정부였다는 걸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예의도 배려도 모르는 이 사람들. 제가 받은 모욕을 그대로 돌려주되 절차와 증거로 피눈물 나게 배우게 해줘야겠다.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동안 제가 얼마나 참아왔는지 차갑게 아주 정확하게 알려줄 생각입니다. 제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누구보다 먼저 이 사이다 터지는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70살 박영선이라고 합니다. 2025년 3월의 어느 따뜻한 오후였습니다. 인천 연수구에 있는 내 아파트 거실 창문으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나는 소파에 앉아 딸 소은이와 사위 도윤이를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집을 저희에게 빌려주시다니요. 도윤이가 공손하게 두 손을 모으며 인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았고 얼굴엔 미안함과 고마움이 동시에 떠올랐죠. 옆에서 소은이도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딸의 손은 따뜻했지만 어딘가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진짜 괜찮아? 월세를 60만 원만 받으시면 너무 손해 아니야? 나는 고개를 저으며 딸의 손을 토닥였습니다. 은행에서 35년을 일하며 모은 돈으로 산 이 33평 아파트는 내 노후의 보물이었죠. 시세로 따지면 월 200만 원은 받을 수 있는 집이었지만 가족에게 그런 돈을 받을 순 없었습니다. 괜찮아. 너희가 편하게 살면 그게 엄마한텐 최고야. 돈이 뭐가 중요해. 내 말에 소은이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시사주간지 기자로 바쁘게 일하는 딸이 안정적인 집을 구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는 게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모릅니다. 도윤이도 헬스케어 스타트업을 운영하느라 정신없이 바쁜데 직 걱정까지 하는 게 안쓰러웠죠. 그런데 엄마, 계약서는 안 써도 되지? 우리 가족인데 뭐. 소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가족끼리 무슨 계약서야? 서로 믿는 게 최고지. 그때 도윤이가 노트북을 꺼내며 무언가를 보여주려 했지만 소은이가 재빨리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도윤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노트북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살짝 굳어 보였지만 나는 그저 사위가 너무 꼼꼼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죠. 이사하는 날은 화창한 토요일이었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동안 나는 부엌에서 딸 부부가 먹을 반찬을 준비했어요. 갈비찜, 잡채, 각종 나물 반찬들, 냉장고를 가득 채울 만큼 많이 만들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도윤이가 미안한 듯 말했지만 나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새 집에서 첫 끼는 맛있는 걸로 먹어야지. 그래야 복이 들어와. 관리사무소에 가서 입주 신고를 할 때였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내밀며 물었어요. 세입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아, 제 딸이에요. 박소은이요. 그럼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도윤이가 재빨리 끼어들었어요. 가족이라서 따로 계약서는 안 썼습니다. 문제 있나요? 직원은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가족이시면 괜찮습니다.
그럼 소유주님 명의로 그대로 두겠습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복잡한 서류 작업이 싫어서 계약서를 안 쓰길 잘했다고 생각했죠. 도윤이가 대신 서명을 하고 우리는 관리사무소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소은이가 내 팔짱을 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게 됐어. 그래, 잘 살아. 곧 손주도 생기면 더 좋겠네. 내 말에 소은이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도윤이도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나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의 날짜 아래 이렇게 적었어요. 오늘 소은이네가 우리 집으로 이사 왔다. 빈집이 다시 생기를 찾은 것 같아 기분이 좋다. 앞으로 자주 들러서 반찬도 해주고 청소도 도와줘야겠다. 이게 엄마의 행복이지. 펜을 내려놓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내 아파트가 있는 방향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곳에 내 딸이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반찬통을 챙겼습니다. 어제 다 전달하지 못한 김치와 멸치볶음, 그리고 막 지은 따뜻한 밥을 담았죠. 현관문을 나서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소은이네 가야지.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창밖 풍경이 유난히 밝아 보였습니다. 봄꽃들이 피기 시작한 거리,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 모든 게 희망적으로 느껴졌어요.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며 들어갔습니다. 소은이가 알려준 번호였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직 정리되지 않은 박스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었습니다. 엄마 왔어? 잠옷 차림의 소은이가 부스스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도윤이는 이미 출근한 듯 보이지 않았어요. 응, 반찬 더 가져왔어. 어제 미처 다 못 줬거든. 엄마 쉬셔야지. 왜 이렇게 일찍? 괜찮아. 엄마는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야. 부엌으로 가서 반찬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싱크대엔 어제 저녁 설거지가 그대로 쌓여 있었어요. 나는 자연스럽게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내가 할게. 앉아 있어. 넌 회사 가야 하잖아. 소은이는 미안한 듯 뒤에서 지켜보다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돌아보니 거실도 어수선했어요. 나는 청소기를 찾아 돌렸습니다. 먼지가 날리는 걸 보며 혼잣말을 했죠. 이사하느라 정신없었구나. 엄마가 해줄게. 2시간쯤 지났을까요? 집안이 어느 정도 정리되자 소은이가 출근 준비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 내가 해야 하는 건데. 딸 도와주는 게 엄마 일이지. 얼른 가. 늦겠다. 소은이가 현관을 나서며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에 고마움과 미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문이 닫히고 혼자 남은 거실에서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렇게 도와줄 수 있어서 다행이야. 가족이니까.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마치 우리 가족의 미래처럼 말이죠. 그땐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가족이니까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서류 따위는 필요 없다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관리사무소 직원이 했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돕니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그 말을 그냥 넘긴 내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곧 알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사한 지 3주가 지난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는데 카톡 알림음이 울렸어요. 도윤이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어머님, 효율적인 가사 관리를 위해 일정표를 만들었습니다. 링크 확인 부탁드려요. 메시지 아래엔 구글 시트 링크가 파란색으로 반짝이고 있었죠. 나는 안경을 쓰고 핸드폰을 가까이 당겨 링크를 눌렀습니다.
화면이 바뀌더니 깔끔하게 정리된 표가 나타났어요. 제목은 가사 일정표 위드 엄마였습니다. 영어를 섞어 쓴 제목이 왠지 낯설게 느껴졌지만 도윤이가 IT 회사를 운영하니 그런가 보다 생각했죠. 월요일에는 빨래 수거, 화요일은 빨래 정리, 수요일은 냉장고 정리, 목요일은 화장실 청소, 금요일은 전체 청소, 격주로는 베란다, 물 청소와 에어컨 필터 청소까지 세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각 항목 옆엔 체크박스가 있었고 완료 시간을 기록하는 칸도 있었어요. 처음엔 웃음이 나왔습니다. 우리 사위가 참 꼼꼼하네. 혼잣말을 하며 화면을 내렸는데 아래쪽에 더 놀라운 게 있었어요. 어머님 방문 시 효율성 극대화 방안이라는 제목 아래 내가 한번 왔을 때 처리할 수 있는 최대 업무량이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도착 기준, 빨래 정리 30분, 청소 1시간, 요리 1시간 반, 설거지 30분, 총 3시간 반 소요. 오후 2시 전 완료 가능. 가슴이 묵직해졌습니다. 마치 내가 시급제 가사 도우미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도윤이가 효율을 중시하는 성격이니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섭섭한 마음은 어쩔 수 없었죠.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반찬을 들고 딸네 집으로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소은이는 이미 출근했고 도윤이가 거실에서 노트북을 보고 있었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전체 청소 날이네요. 도윤이가 화면을 보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인사보다 일정표가 먼저였어요.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거실부터 안방, 작은 방, 화장실까지. 도윤이는 계속 노트북만 보고 있었어요. 가끔 화상회의를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에겐 관심이 없는 듯 했습니다. 청소기를 돌리다가 소파 밑에서 동전을 발견했어요. 500원짜리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식탁 위에 올려놓았을 텐데 그날은 왠지 도윤이에게 직접 주고 싶었어요. 도윤아, 이거 소파 밑에 있었어. 아, 거기 놔두세요. 지금 회의 중이라. 도윤이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손만 휘저었습니다.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그는 내 사위이고 나는 그저 도와주러 온 거니까요. 2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도윤이가 시계를 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역시 어머님이 하시니까 빠르네요. 예상 시간보다 30분 단축됐어요. 그 말이 칭찬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성과를 측정당하는 기분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은행에서 일할 때 쓰던 업무일지 같은 거였어요. 첫 페이지에 제목을 적었습니다. 내가 도운 날. 그리고 오늘 날짜와 함께 적기 시작했죠. 4월 15일 금요일. 방문 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청소 전 구역, 빨래 정리, 냉장고 정리, 반찬 6가지. 도윤이 반응 없음. 소은이 부재. 펜을 내려놓고 다시 읽어봤습니다. 마치 업무 보고서 같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록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적어도 내가 한 일이 증명되는 기분이었거든요. 일주일 뒤 또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이번엔 소은이도 집에 있었어요. 하지만 방에서 나오지 않고 계속 전화 통화만 했습니다. 아마 취재원과 통화하는 것 같았죠. 나는 묵묵히 청소를 했습니다. 화장실 타일을 닦으며 무릎이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거실 창문을 닦다가 허리가 뻐근했지만 쉬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소은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전화를 끊으며 한숨을 내쉬었죠. 엄마, 밥 먹었어? 아니, 괜찮아. 집에 가서 먹을게. 같이 먹자. 내가 배달시킬게. 소은이가 핸드폰으로 짜장면을 주문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짜장면을 먹는데 소은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엄마, 고마워. 맨날 와서 청소해주고 반찬해주고. 가족끼리 뭘. 내가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론 그 고마워가 너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진심이 아닌 것 같았어요. 의무적으로 하는 말 같았죠. 근데 엄마, 오늘 도윤이가 만든 일정표 봤어? 너무 체계적이지? 소은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젓가락을 멈췄어요. 응, 봤어. 우리 남편이 원래 그래. 모든 걸 시스템화하는 걸 좋아해. 회사도 그렇게 운영하거든. 소은이는 계속 도윤이 자랑을 했지만 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짜장면이 목에 걸리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또 수첩을 펼쳤습니다. 4월 22일 금요일. 방문 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청소 전 구역, 화장실 대청소, 빨래, 세탁 및 정리, 반찬 5가지. 소은이 점심같이 먹음. 고맙다고 함. 하지만 뒤에 뭘 적어야 할지 몰라서 펜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앞 페이지들을 넘겨봤어요. 벌써 8번이나 방문한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방문 8회, 청소 8회, 반찬 43가지, 빨래 6회, 설거지 12회. 숫자로 보니 더 명확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는지. 하지만 그 어디에도 진심 어린 감사나 따뜻한 대화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새벽 잠이 오지 않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직 어둑한 하늘이 보였어요. 문득 도윤이가 보낸 구글 시트가 다시 생각났습니다. 핸드폰을 켜서 확인해 보니 누군가 체크 표시를 해놓은 게 보였어요. 아마 도윤이가 내가 완료한 일들을 표시한 것 같았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엄마가 아니라 무료 가사 서비스였구나. 체크리스트 속 한 항목일 뿐이었구나. 다음 날 아침 소은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못 가. 병원 예약이 있어서. 사실 병원 예약은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쯤은 쉬고 싶었어요. 그들의 체크리스트에서 벗어나고 싶었죠. 오후에 소은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무슨 병원? 그냥 정기검진. 걱정 마. 아,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엔 올 수 있어? 빨래가 많이 밀렸거든.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내 건강보다 빨래가 먼저였어요. 나는 대답 대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수첩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고마움이 기록되지 않는 곳에서 사랑도 기록되지 않는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차갑게 반짝이는 별처럼 내 마음도 조금씩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호의가 어느새 당연한 의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 딸이고 사위니까요. 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고 그때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5월의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려서 잠에서 깼어요. 며칠 전부터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시큰거리던 무릎이 이제는 가만히 있어도 아팠습니다. 병원에 예약해둔 물리치료 시간을 확인하니 오후 2시였어요. 아침을 먹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윤이었죠. 어머님, 오늘 오전에 오실 수 있으세요? 오늘은 좀 어려운데. 병원에 가야 해서. 아, 그럼 병원 가시기 전에 잠깐만 들르실 수 없을까요? 거실이랑 주방만이라도요. 도윤이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사무적이었습니다. 마치 업무 요청을 하는 것 같았어요. 오늘은 오후에 회의가 3개나 있어서요.
집이 좀 정리되어 있어야 화상회의할 때 보기 좋거든요. 나는 무릎을 만지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거절하고 싶었지만 딸네 집이 지저분한 채로 화상회의를 하는 게 걱정되기도 했어요. 알았어. 잠깐만 들를게. 감사합니다. 그럼 10시까지 와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와주세요라는 말이 꼭 직원에게 지시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미 약속했으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평소보다 천천히 움직였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데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버스를 타고 앉아서 창밖을 보니 다른 할머니 한 분이 손자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손주와 그렇게 걸을 수 있을까 싶었죠. 딸네 집에 도착하니 도윤이는 이미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셨어요. 저 10분 후에 회의 들어가야 해서요. 부탁드려요. 인사도 제대로 없이 그는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나는 아픈 무릎을 이끌고 청소를 시작했어요. 거실 바닥을 쓸고 닦는데 무릎을 꿇을 때마다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지만 도윤이는 이어폰을 끼고 회의 중이라 듣지 못했어요. 아니, 어쩌면 들어도 모른 척 했을지도 모르죠. 주방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싱크대에는 2, 3일치 설거지가 쌓여 있었어요. 기름기가 굳어서 뜨거운 물로 여러 번 헹궈야 했습니다. 서서 일하니 무릎이 더 아팠어요. 중간에 의자를 가져와 앉아서 쉬었다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1시간 반이 지났을까요? 겨우 청소를 마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도윤이는 여전히 회의 중이었어요. 나는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나간다. 도윤이가 고개만 까딱했습니다. 마이크를 음소거하고 인사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조차 하지 않았어요. 병원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무릎이 너무 아파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님, 오늘 무리하신 거 있으세요? 많이 부었네요. 좀 집안일을 했어요. 이런 상태에서는 절대 무릎 꿇고 일하시면 안 돼요. 당분간은 쉬셔야 합니다.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누워 무릎에 찜질팩을 올려놓고 있는데 소은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 와줘서 고마워. 도윤이가 회의 잘 끝냈대. 그래, 다행이네. 근데 엄마, 괜찮아? 목소리가 피곤해 보여. 응, 좀 피곤해. 쉴게. 전화를 끊고 눈을 감았습니다. 딸이 내 건강을 걱정하는 것 같았지만 정작 아픈 무릎으로 청소하게 만든 건 그들이었어요. 이틀 뒤 목요일 오후 다시 딸네 집에 갔습니다. 무릎은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냉장고에 넣어둔 반찬이 상할까봐 걱정되었거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다가 식탁 위에 뭔가 놓여 있는 걸 봤어요. 노란 봉투였습니다. 봉투를 들어보니 안에 10,000원짜리 10장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메모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웃는 이모티콘까지 그려져 있었지만 나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 돈이 뭘 의미하는지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이죠. 봉투를 다시 내려놓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거실은 다시 어질러져 있었고 싱크대엔 또 설거지가 쌓여 있었어요. 마치 내가 이틀 전에 청소한 게 무색할 정도였죠. 핸드폰을 꺼내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노란 봉투와 10만 원, 그리고 메모지가 선명하게 담겼어요. 증거를 남기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모욕적인 순간을 잊고 싶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수첩을 펼쳤습니다. 5월 11일 목요일. 식탁 위 10만 원. 감사 메모.
가사 노동 대가로 받은 첫 돈. 쓰다가 펜을 멈췄습니다. 대가라는 단어가 너무 아팠어요. 내가 자발적으로 해준 호의가 어느새 돈으로 계산되는 노동이 되어버린 거죠. 저녁에 소은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오늘 왔다 갔어? 응. 봉투 받지? 도윤이가 엄마한테 너무 죄송하대. 맨날 와서 고생하시는데 뭐라도 드려야 한다고. 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들을 꾹 삼켰어요. 엄마, 듣고 있어? 그게 고마움이니? 응? 뭐가? 10만 원. 그게 고마움의 표시야? 소은이가 당황한 듯 더듬거렸습니다. 아니, 그게 그냥 작은 성의잖아. 엄마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예민하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내가 예민한 걸까요? 가족 간의 호의를 돈으로 계산받고도 아무렇지 않아야 하는 걸까요? 소은아, 엄마는 돈 받으려고 너희 집에 가는 게 아니야. 알아. 그런데 우리도 미안하니까. 미안하면 고맙다고 말하면 돼. 안아주면 돼. 같이 차라도 한 잔 마시면 돼. 왜 돈을 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은이는 한참 조용하다가 말했어요. 알았어. 다음부턴 안 그럴게.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달라질 건 없다는 걸. 그들에게 나는 이미 엄마가 아니라 가사 서비스 제공자가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날 밤 거실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내 반사된 모습이 유리창에 비쳤습니다. 70년을 살아온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초라해졌을까요? 다음 날 아침 도윤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뒤이어 또 다른 문자. 그런데 이번 주 금요일엔 오실 수 있으신가요? 화장실 청소가 밀려서요. 나는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사과 바로 다음에 또 청소 요청이라니. 그들에게 나는 정말 무엇일까요?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앞 페이지들을 넘겨보니 2달 동안의 기록이 빼곡했어요. 방문 23회, 청소 20회, 반찬 78가지, 빨래 15회. 그리고 새로운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받은 돈 10만 원. 받은 모욕 계산할 수 없음.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게 꼭 눈물 같았어요. 하지만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가는 걸 느꼈어요. 호의가 대가가 되는 순간 사랑도 함께 값이 매겨집니다. 그리고 한번 매겨진 값은 다시는 지울 수 없어요. 10만 원이라는 가격표가 붙은 엄마의 사랑. 그게 지금의 내 모습이었습니다. 5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딸네 집에 가지 않고 있었어요. 무릎도 아팠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하지만 냉장고에 넣어둔 김치가 너무 익어버릴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결국 오후 3시쯤 집을 나섰어요. 버스에서 내려 아파트로 걸어가는데 문득 처음 이 길을 걸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땐 얼마나 설렜는지. 딸이 가까이 산다는 게, 자주 볼 수 있다는 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죠. 지금은 발걸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어요. 집은 역시나 비어 있었습니다. 평일 오후니 당연한 일이었죠.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서다가 멈춰 섰습니다. 거실 탁자 한가운데 5만 원권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그 위에 노란색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습니다. 다음엔 창틀도 부탁. 단 6글자. 인사도 없고 감사 표현도 없었어요. 마치 청소업체에 맡기는 메모 같았습니다. 아니, 청소업체에도 이렇게 무례하게 쓰지는 않겠죠. 나는 한참 동안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5만 원이 탁자 위에서 나를 조롱하는 것 같았어요. 지난번 10만 원보다 금액은 적었지만 모욕감은 더 컸습니다. 이제는 메모조차 성의 없이 써놓은 거니까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각도를 바꿔가며 여러 장 찍었어요. 5만 원권이 선명하게 보이도록, 포스트잇에 글씨가 또렷하게 나오도록. 이건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모욕의 기록이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집 상태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거실 바닥엔 과자 부스러기가 널려 있었고 소파엔 옷가지들이 던져져 있었어요. 커피컵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고 어떤 건 곰팡이까지 피어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갔더니 더 가관이었어요. 싱크대는 그릇으로 넘쳐났고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선 냄새가 났습니다. 가스레인지엔 기름이 튀어 굳어 있었고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상한 음식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당장 청소를 시작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나는 아무것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저 핸드폰으로 이곳저곳을 찍었어요. 더러운 싱크대, 곰팡이 핀 컵, 쓰레기가 넘치는 봉투,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냉장고에서 내가 가져다 준 반찬통들을 확인했어요. 대부분 손도 대지 않은 채 상해 있었습니다. 정성껏 만든 나물들이 시들어 있었고 갈비찜은 색이 변해 있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 정성이 이렇게 버려지고 있었다니. 다시 거실로 나와 5만 원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나왔어요. 한 푼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준 노동의 대가를 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소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몇 번 가다가 연결됐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바빴습니다. 아마 일하는 중이었겠죠. 소은아, 엄마야. 지금 너희 집에 왔다가 가는 길이야. 아, 그래? 청소해줬어? 아니, 안 했어.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왜? 몸이 안 좋아? 탁자 위에 5만 원이랑 메모 봤어. 아, 그거 도윤이가 둔 거야. 고맙다고.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화를 참으려고 애쓰며 말했어요. 소은아, 이건 고마움이 아니라 모욕이야. 엄마, 왜 그렇게 생각해? 우리가 미안해서 그런 건데. 미안하면 직접 와서 말하든지 전화라도 하든지 해야지. 돈 몇 푼 던져놓고 창틀 청소하라는 메모가 뭐니?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소은이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나 지금 마감이라 정신없어. 나중에 얘기하자. 소은아, 그냥 감사 표시였을 거야. 엄마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또 예민하다는 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희한텐 엄마가 뭐니? 가정부야? 돈 주면 다 되는 사람이야? 엄마, 제발. 나 진짜 바빠. 끊을게.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멈춰서서 핸드폰을 바라봤어요. 딸이 먼저 전화를 끄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맡기고 있으니 눈물이 났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일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을까? 샤워를 마치고 나와 수첩을 펼쳤습니다. 오늘 날짜 아래에 천천히 적기 시작했어요. 5월 24일 수요일. 탁자 위 5만 원. 창틀 청소 메모. 집 상태 최악. 반찬 전부 상함. 청소하지 않고 나옴. 소은이와 통화. 또 예민하다는 말을 들음.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호의가 의무가 되면 사랑은 노동이 된다. 저녁 9시쯤 도윤이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청소 안 하고 가셨다고요? 혹시 몸이 안 좋으신가요? 나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뒤에 또 메시지가 왔어요. 돈이 적어서 기분 나쁘셨나요? 다음에는 더 드릴게요. 그 메시지를 보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어요. 그들은 정말 모르는 걸까요? 문제가 돈의 액수가 아니라는 걸. 다음 날 아침 소은이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어제는 미안. 너무 바빠서 그랬어. 이번 주말에 시간 내서 갈게. 하지만 주말이 되어도 소은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윤이가 혼자 왔어요. 손에 케이크 상자를 들고, 어머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무심했어요. 현관에 서서 어색하게 인사하는 도윤이를 보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더 잘할게요. 소은이도 정말 미안해하고 있어요. 그래. 짧게 대답하고 문을 닫으려 하자 도윤이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그래도 가끔은 와주실 거죠? 저희가 정말 어머님 도움이 필요해요. 도움이 필요하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들에게 나는 엄마가 아니라 도움이었구나. 생각해 볼게. 문을 닫고 돌아서는데 뒤에서 도윤이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참 어렵네, 정말. 거실로 돌아와 창밖을 봤습니다. 도윤이가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뒷모습이 보였어요. 휴대폰으로 통화하면서 짜증 섞인 손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소은이와 통화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나는 오래전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소은이가 대학 들어갔을 때 쓴 일기였어요. 우리 딸이 드디어 대학생이 됐다.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평생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때의 나는 정말 그랬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딸을 위해서가 아니라 딸의 편의를 위해서 부려지고 있었으니까요. 새벽 2시 잠이 오지 않아 거실에 나와 앉았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수첩을 들여다봤어요. 석 달 동안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방문 횟수 35회, 청소 31번, 빨래 23번, 반찬 112가지, 받은 돈 15만 원. 숫자들이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내 인생의 석 달이 이런 숫자로 요약되다니. 창밖으로 새벽의 도시가 보였습니다. 불 꺼진 아파트들, 가로등 불빛, 멀리서 들리는 자동차 소리. 모든 게 고요했지만 내 마음만은 폭풍우가 치고 있었어요. 이제 결심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계속 살 것인지 아니면 뭔가 바꿀 것인지. 하지만 아직은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내 딸이고 사위니까요. 가족이니까요. 6월 초순 월요일 아침 우편함을 열어보니 관리비 고지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별 생각 없이 봉투를 뜯었는데 빨간색 스티커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체납 안내.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아파트인데 관리비가 체납이라니. 금액을 확인해 보니 3개월치가 밀려 있었어요. 48만 원. 큰 돈은 아니었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죠. 나는 곧바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은아, 관리비 안 냈니? 체납 스티커가 붙어서 왔어. 아, 그거. 도윤이가 낸다고 했는데. 잠깐만. 전화기 너머로 소은이가 도윤이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도윤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자동이체 신청하려고 했는데 깜빡했네요. 지금이라도 빨리 처리해줘. 내 이름으로 체납 기록이 남으면 안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처리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관리사무소로 향했어요.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니 그녀가 컴퓨터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세입자가 따로 등록이 안 되어 있네요. 계약서 사본 제출하셨어요? 아니요. 가족이라서.
그럼 소유주님께 모든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체납도 소유주님 명의로 기록되고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너무 안일했구나 싶었어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가족 간이라도 임대차 계약서는 작성하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관리사무소를 나오는데 마침 동대표인 정세라 씨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전직 간호사답게 늘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내 표정이 어두운 걸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죠. 영선 씨, 무슨 일 있어요? 사정을 설명하니 세라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런 일이. 사실 이런 경우 많아요. 가족이라고 서류 안 쓰다가 나중에 고생하는 분들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이라도 계약서를 쓰든지 아니면 최소한 내용 증명이라도 준비해 두세요. 나중에 정말 복잡해질 수 있어요. 세라 씨의 조언이 마음에 무겁게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오래전 명함을 뒤적였어요. 은행에서 일할 때 VIP 고객이었던 B 씨의 연락처를 찾고 있었죠. 그분은 부동산 투자 전문가였거든요. 오후에 B 씨와 통화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안부 인사 후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래서 계약서 없이 딸에게 집을 빌려준 상태인데 좀 불안해서요. B 씨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영선 씨,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관계일수록 기록이 방패예요. 무슨 뜻인가요? 가족이든 친구든 돈이 오가는 일엔 반드시 서류를 남겨야 해요. 정이 깊을수록 더 철저해야 합니다. 기록이 없으면 나중에 서로 상처만 남아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관계일수록 기록이 방패라니. 나는 전화를 끊고 곧바로 행동에 나섰어요. 먼저 그동안 딸과 주고받은 카톡 메시지를 모두 캡처했습니다. 집을 빌려주기로 한 대와 월세 60만 원으로 정한 내용, 이사 날짜 등 하나하나 날짜별로 정리했어요. 다음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월세로 들어온 돈을 찾아 표시했는데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석 달 중에 제대로 들어온 달이 한 달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며칠씩 늦거나 아예 안 들어온 달도 있었죠. 이것도 다 기록해둬야겠다. 관리비 영수증도 찾아 스캔했습니다. 체납 스티커가 붙은 고지서도 사진으로 찍어뒀어요. 컴퓨터에 새 폴더를 만들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파트 임대 증빙. 파일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넣는데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딸과의 관계를 이렇게 서류로 정리해야 한다니. 저녁 7시쯤 소은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욕실 배수구에서 물이 역류해. 냄새도 나고. 그래, 내일 가서 볼게. 오늘은 안 돼? 도윤이가 너무 불편해해서 한숨이 나왔지만 갔습니다. 도착해보니 정말 욕실 상태가 심각했어요. 배수구에서 시커먼 물이 올라오고 있었고 악취가 진동했죠. 이건 배관 청소를 해야겠네. 업체 불러야 할 것 같아. 그때 도윤이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집주인이 처리하셔야죠.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를 빤히 쳐다보는 도윤이의 눈빛이 당연하다는 듯 했어요. 도윤아, 내가 집주인이긴 하지만 법적으로 배관 같은 건 집주인 책임이에요.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는 핸드폰을 들어 인터넷에서 찾은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임대인의 의무사항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나를 법적 관계로만 보고 있었으니까요. 알았어. 내가 처리할게. 집으로 돌아와 배관 청소 업체를 검색했습니다. 견적을 받아보니 30만 원이었어요. 체납된 관리비와 합치면 거의 80만 원. 월세 60만 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내가 더 쓰게 생겼습니다.
그날 밤 다시 수첩을 펼쳤습니다. 6월 3일. 관리비 체납 확인. 배관 수리 비용 30만 원 예상. 도윤이 말 집주인 책임. 그리고 한참을 생각하다가 덧붙였어요. 정의는 감정이 아니라 절차로 세워진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관리사무소에 다시 갔습니다. 배수구 문제를 신고하고 민원 접수증을 받았어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세입자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박소은이요. 제 딸입니다. 아, 그럼 세입자분이 직접 오셔야 하는데 제가 집주인이니까 제가 처리하면 안 되나요? 가능은 한데 나중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어요. 또 책임 얘기였습니다. 나는 접수증을 받아들고 무겁게 돌아섰어요. 배관 청소 업체가 왔습니다. 이 시간 동안 작업을 했고 결제할 때 영수증을 2장 요청했어요. 하나는 보관용, 하나는 증빙용. 업체 직원이 이상한 눈으로 봤지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작업이 끝나고 딸네 집을 나오는데 우편함에 또 다른 고지서가 꽂혀 있었어요. 이번엔 전기요금 체납이었습니다. 금액은 작았지만 역시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죠. 핸드폰으로 고지서를 찍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걸 기록으로 남겨야겠다고. B씨가 말한 대로 기록이 나를 지켜줄 방패가 될 거라고. 저녁에 세라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영선 씨, 오늘 관리소에서 봤어요. 혹시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요. 고마워요. 많이 복잡하네요. 내일 시간 되면 차 한잔 해요. 경험담 들려줄게요. 따뜻한 위로가 느껴졌습니다. 적어도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한 명은 있다는 게 다행이었어요. 밤 11시 컴퓨터 앞에 앉아 폴더를 다시 열었습니다. 오늘 찍은 사진들을 추가하고 엑셀 파일을 만들어 지출 내역을 정리했어요. 관리비 체납 48만 원, 배관 청소 32만 원, 전기요금 8만 원. 숫자를 보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가족이라는 이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사랑도 중요하지만 서류도 필요하다는 걸. 창밖을 보니 달이 밝았습니다. 차갑게 빛나는 달처럼 나도 이제는 냉정해져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6월 중순 화요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 핸드폰을 확인하니 도윤이의 카톡이 와 있었습니다. 메시지를 열어보니 깔끔하게 정리된 목록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집주인 부담 항목이라는 제목 아래 5가지 수리 사항이 나열되어 있었고 마지막엔 이번 주 내로 처리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부탁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그 어조는 명령에 가까웠습니다. 마치 내가 그들을 위해 일하는 관리인처럼 느껴졌죠.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이제는 감정만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가 노트북을 켰어요. 화면에 엑셀 파일을 열고 시세 비교 및 비용 분석이라는 제목을 적었습니다. 먼저 부동산 사이트에 접속해 우리 아파트 단지의 월세 시세를 검색했어요. 같은 평수 매물들이 여러 개 나왔는데 대부분 월 200만 원에서 220만 원 사이였습니다. 내가 받는 60만 원과 비교하면 월 140만 원의 차이가 났죠. 다음은 내가 그동안 제공한 서비스를 금액으로 환산해 봤습니다. 청소, 빨래, 반찬, 각종 심부름까지 계산하니 월 59만 원 상당이었어요. 숫자를 보며 헛웃음이 났습니다. 내가 60만 원을 받으면서 59만 원어치 일을 하고 있었다니. 게다가 시세보다 140만 원이나 싸게 빌려주면서 말이죠. 점심을 대충 먹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동네 부동산을 돌아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첫 번째 부동산 사무실에 들어가자 직원이 밝은 얼굴로 맞이했습니다. 나는 33평 월세를 알아본다고 했죠.
직원의 표정이 곤란해졌습니다. 그 평수는 워낙 인기가 좋아서 나오자마자 계약이 된다는 설명이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부동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들 입을 모아 말했죠. 이 단지 33평은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월 220만 원을 줘도 대기해야 한다고. 그 말을 들으며 내 아파트의 가치를 새삼 실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지만 내 마음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죠. 버스에 올라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양보하고 있는지, 그런데도 왜 고마움 하나 제대로 받지 못하는지. 집에 도착해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엔 내용 증명을 검색했어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를 작성하는 방법, 발송 절차, 필요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읽어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수신인 박소은, 민도윤. 이름을 적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 딸과 사위의 이름을 이런 공식 문서에 적어야 한다니. 하지만 계속 써내려갔어요. 임대 시작일, 월세 금액, 그동안의 문제점들. 마지막 문장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다음 달 말까지 퇴거 요청이라는 문구를 도저히 쓸 수가 없었어요. 노트북을 닫고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선명했어요. 처음 딸에게 집을 빌려주던 날의 기억 함께 웃으며 열쇠를 건네던 순간, 그때만 해도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저녁 9시쯤 소은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한 달만 더 기다려줘. 늘 같은 말이었습니다. 한 달, 또 한 달. 그렇게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죠. 나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다음 날 동대표 세라 씨를 만났습니다. 커피숍 구석 자리에 마주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어요. 세라 씨는 자신의 경험을 들려줬습니다. 아들에게 가게를 빌려줬다가 결국 내용 증명을 보냈다는 이야기였죠. 가족이 원망했지만 그게 서로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했습니다. 세라 씨가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건넸어요. 내용 증명 샘플이었습니다. 빼곡히 적힌 문구들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동시에 길이 보이는 것 같기도 했죠. 나는 종이를 조심스럽게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다시 노트북을 열었어요. 세라 씨가 준 샘플을 참고해 내용 증명을 수정했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썼어요. 2025년 7월 31일까지 위 부동산을 명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침표를 찍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어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렸으니까요. 저녁 7시 도윤이가 또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수리업체 연락처를 알려주겠다는 내용이었어요. 나는 읽기만 하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성한 내용 증명 파일을 저장했어요. 파일명은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저 멀리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불빛이었죠. 나도 이제 내 삶을 찾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밤 10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 하루를 정리하며 천천히 적어 내려갔어요. 부동산 방문, 시세 확인, 내용 증명 작성, 그리고 마지막에 한 줄을 더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선을 명확히 해야 한다. 펜을 내려놓고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내일은 어떤 하루가 될까요? 내용 증명을 정말 보내게 될까요? 아니면 또다시 한 달을 기다려주게 될까요?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보름달이었어요. 둥글고 밝은 달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달처럼 내 마음도 언젠가는 다시 둥글고 평화로워질 수 있을까?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잠이 오지 않아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탁자 위에 놓인 노트북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저장된 내용 증명이 마치 시한폭탄처럼 느껴졌어요. 언제 터뜨릴지는 내가 결정해야 했죠. 조용한 새벽, 시계 초침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똑딱똑딱.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었어요. 나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죠. 이제 정말 결정해야 할 때가 왔다고. 6월 20일 금요일 저녁 8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모니터를 보니 소은이가 서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소은이가 현관에서 무너지듯 주저앉았어요. 그리고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딸을 거실로 이끌고 와 소파에 앉혔어요. 물을 한 잔 따라주고 옆에 앉아 등을 토닥였습니다. 한참을 울던 소은이가 겨우 진정하고 입을 열었어요. 엄마, 한 달만 더 기다려줘. 제발. 또 한 달이었습니다. 나는 한숨을 내쉬며 딸의 부은 눈을 바라봤어요. 예전 같았으면 당장 안아주며 걱정 말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나는 조용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에서 파일 하나를 꺼내 가지고 나왔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하나씩 펼쳐놓기 시작했습니다. 출입카드 사본이 먼저 나왔어요. 관리 인력이라고 표기된 부분이 선명했죠. 다음은 5만 원과 함께 찍은 메모 사진이었습니다. 다음엔 창틀도 부탁이라는 글씨가 또렷했어요. 구글 시트 가사 일정표 캡처본도 꺼냈습니다. 체크박스가 빼곡한 표를 보며 소은이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마지막으로 체납된 관리비 고지서를 올려놓았습니다. 빨간색 체납 스티커가 유난히 도드라져 보였죠. 소은이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다른 종류의 눈물이었어요. 부끄러움과 후회가 섞인 눈물이었죠.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도윤이가 들어왔어요. 거실의 분위기를 파악한 듯 잠시 멈췄다가 다가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훑어보더니 차갑게 말했어요. 계약서도 없잖아요. 법적으로 어머님이 불리해요.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도윤이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계산이 가득했습니다. 효율과 이익만 따지는 차가운 눈빛이었죠. 이게 내가 엄마로 대접받은 증거야.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차분해서 스스로도 놀랄 정도였어요. 소은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이만 여전히 뻔뻔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나는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노트북을 가지고 나와 거실 테이블에 놓았어요. 그리고 미리 작성해둔 내용 증명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을 돌려 그들이 볼 수 있게 했죠. 읽어봐. 도윤이가 화면에 가까이 다가가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붉어지더니 이내 창백해졌어요. 소은이도 옆에서 함께 읽었습니다. 7월 31일까지 명도라는 문구에서 몸을 떨었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어요. 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똑딱똑딱. 마치 카운트다운을 하는 것 같았죠. 밤 10시가 되자 그들은 일어섰습니다. 소은이는 울먹이며 나를 한번 보고는 고개를 숙였어요. 도윤이는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나는 노트북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전자 내용 증명 발송 사이트에 접속했어요. 회원가입을 하고 본인 인증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작성한 내용 증명을 업로드했죠. 수신인 정보를 입력하는 칸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딸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야 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한 글자씩 천천히 입력했습니다. 박소은. 주소는 내 아파트였죠. 아이러니했습니다. 결제 버튼을 누르기 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용을 읽어봤어요. 딱딱한 법적 용어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 딸에게 보내는 편지란 말인가. 가슴이 아팠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새벽 1시 30분 드디어 발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발송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화면에 떴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가 딸에게 전달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우체국으로 향했습니다. 전자 발송만으로는 불안해서 등기 우편으로도 보내기로 했어요. 창구 직원이 물었습니다. 내용 증명이냐고. 고개를 끄덕였더니 직원이 절차를 설명해 줬어요. 봉투에 수신인을 적으며 또 한 번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박소은. 내가 낳아서 키운 딸의 이름을 이런 식으로 적어야 하다니. 하지만 펜을 놓지 않았어요. 끝까지 써내려갔습니다. 등기번호를 받아들고 우체국을 나왔어요. 여름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었습니다. 거리엔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죠.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나도 이제 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핸드폰이 울렸어요. 소은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조금 뒤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내용 증명 받았어. 정말 이래야 해? 역시 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오후 3시 세라 씨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내가 내용 증명을 보냈다는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위로의 말을 전했어요. 힘든 결정이었을 거라고, 하지만 잘한 일이라고. 그녀의 따뜻한 목소리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저녁 6시 등기 배송 조회를 해봤어요. 배달 완료라고 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어요. 법적 절차가 시작된 겁니다. 딸과 나 사이에 법이라는 차가운 벽이 세워졌죠. 밤 9시 도윤이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머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제 와서 사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미 내용 증명은 발송됐고 법적 효력도 발생했어요. 나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 날짜 아래에 단 한 줄만 적었어요. 등기번호와 발송 완료. 숫자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가족의 관계가 이런 숫자로 기록되다니. 하지만 이것도 필요한 일이었어요. 감정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으니까요. 새벽 3시 잠이 오지 않아 거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내 아파트가 있는 방향을 바라봤어요. 저기 어딘가에 딸이 있겠죠. 아마 잠도 못 들고 있을 겁니다. 나처럼.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내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고 믿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참고 살 수는 없으니까요. 사랑에도 선이 필요하고 그 선을 지키기 위해선 때로 법의 힘을 빌려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창문에 내 얼굴이 비쳤어요. 70년을 살아온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습니다. 드디어 내가 나를 지키기 시작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이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딸이 찾아올 수도 있고 변호사가 연락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내게는 증거가 있고 법이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내가 나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6월 25일 월요일 내용 증명을 보낸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아침 일찍 핸드폰에 등기 배송 완료 알림이 떴어요. 수취인이 서명하였습니다라는 문구가 화면에 선명했죠. 이제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한 겁니다. 7월 31일까지 딸 부부에게 남은 시간은 한 달 남짓이었어요. 오전 10시 관리사무소로 향했습니다. 퇴거와 관련된 절차를 미리 알아두기 위해서였어요.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퇴거 점검 체크리스트, 원상복구 범위, 관리비 정산 절차까지 나는 하나하나 메모하며 들었어요. 예전에 나였다면 이런 것까지 알아볼 필요가 없었겠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관리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새 세입자를 구할 예정이냐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그가 명함 하나를 건넸습니다. 믿을 만한 부동산이라고, 이 단지 전문이라고 했죠. 명함을 받아들고 관리사무소를 나왔습니다. 점심 무렵 그 부동산을 찾아갔어요. 사장님은 50대 중반의 여성이었는데 첫인상부터 신뢰가 갔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에 적기 시작했어요. 7월 말 퇴거 예정이시면 지금부터 대기자 명단 작성해 드릴게요. 이 라인은 워낙 인기가 좋아서 바로 나갈 겁니다. 부동산 사장님은 벌써 새 팀이 관심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모두 안정적인 직장인 부부들이었어요. 나는 조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시세대로 월 200만 원, 계약서는 반드시 작성, 특약사항도 꼼꼼히 넣을 것. 사장님이 메모하며 말했죠. 당연하죠. 요즘은 가족 간에도 계약서 안 쓰면 큰일 나요. 그 말에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너무 늦게 깨달은 진리였으니까요. 오후 3시 집으로 돌아와 체크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은행에서 일할 때 습관이 나왔어요. 모든 걸 문서화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 퇴거 전 점검사항, 새 세입자 계약 조건, 필요 서류 목록까지 꼼꼼히 적었습니다. 저녁 7시쯤 뜻밖의 전화가 왔어요. 도윤이의 회사 투자자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도윤이가 갑자기 사무실을 옮겨야 한다고 했는데 이유를 물어도 대답을 안 한다고 했죠. 거주 안정성이 불확실한 것 같아 투자를 재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거라고, 자세한 건 도윤 씨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전화를 끊고 나니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내가 보낸 내용 증명이 도윤이의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오전 소은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가 절차를 택했다면 나도 존중할게. 짧은 문장이었지만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항복 선언이자 동시에 서운함의 표현이었죠.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세입자 후보 첫 번째 팀이 집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7월 초에 사전 점검을 하기로 약속을 잡았어요. 30대 후반 부부였는데 대기업에 다닌다고 했죠. 안정적이고 성실해 보인다는 부동산 사장님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6월 28일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공문이 왔어요. 퇴거 예정 안내문을 딸 부부에게 발송했다는 내용이었죠. 이제 관리사무소도 공식적으로 퇴거 절차를 인지한 겁니다. 모든 게 절차대로, 규정대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주말 내내 집 정리를 했습니다. 딸에게 빌려준 집이 아니라 내 집으로 돌아올 준비를 하는 거였어요. 새 커튼을 고르고 인테리어, 소품도 둘러봤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기분이었죠. 7월 첫째 주 월요일, 드디어 새 세입자 후보와 만났습니다. 정중하고 예의 바른 부부였어요. 집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 위치도 완벽하다고. 그들의 밝은 표정을 보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저희가 꼭 살고 싶습니다. 계약 조건도 다 받아들일게요. 남편분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부인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죠.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계약서 작성하고 모든 걸 명확히 하면 좋겠어요. 서로를 위해서요. 그들은 당연하다는 듯 동의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특약사항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넣었습니다. 관리비 납부 의무, 원상복구 범위, 계약 해지 조건까지 모든 게 명확했어요. 7월 11일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소은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사 준비하고 있어. 월말 전에 나갈게. 나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소은이가 말을 이었어요. 회사에서도 가정 문제로 정신이 없냐는 소리를 들었다고, 그래서 휴직계를 냈다고. 도윤이도 투자자가 철수해서 사업이 어려워졌다고 했죠.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한여름 햇살이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마음 한편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결국 모두를 위한 길이었으니까요. 7월 15일 중개사무소에서 정식 계약을 했습니다. 새 세입자 부부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며 그들이 말했습니다. 좋은 집 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감사하다는 말. 그동안 듣고 싶었던 바로 그 말이었어요. 계약금이 입금됐다는 문자를 확인하고 나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절차는 냉정하지만 사람을 지킨다. 그날 밤 세라 씨와 통화를 했어요. 새 세입자가 구해졌다는 소식을 전하자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죠. 영선 씨 잘하셨어요. 때론 절차가 관계보다 더 정의로울 때가 있어요.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나는 가족을 버린 게 아니라 올바른 관계를 위해 선을 그은 거였어요. 7월 25일 딸 부부가 이사하는 날이었습니다. 나는 일부러 밖에 나가 있었어요. 마지막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녁에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퇴거가 완료됐다고, 열쇠를 맡겨놨다고. 집으로 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빈 집이 나를 맞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 같았죠. 창문을 활짝 열었더니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어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생각했습니다. 절차는 차가워 보이지만 결국 모두를 보호하는 장치였어요. 계약서가 있었다면, 처음부터 선이 명확했다면 우리 사이가 이렇게까지 틀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새벽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소은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언젠가 다시 좋은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나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대답했어요. 그래, 언젠가는.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운 후에는 8월 초순의 어느 무더운 날이었습니다. 새 세입자가 이사 온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들은 정확히 매달 1일에 월세를 입금했고 관리비도 제때 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도 새 세입자가 매우 깔끔하고 예의 바르다며 칭찬했죠.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던 중이었어요. 세라 씨를 만나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도윤이었어요. 그는 라면과 즉석밥을 카트에 가득 담고 있었죠. 예전의 말끔한 모습과는 달리 수염도 덥수룩했고 옷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우연히 눈이 마주쳤어요. 도윤이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많이 수척해 보였죠. 한동안 서로 아무 말 없이 서 있다가 도윤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장모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나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도윤이가 말을 이었어요. 저희 지금 반지하에 살아요. 역삼동 투룸인데 곰팡이 냄새가 심해서 소은이가 고생하고 있어요. 반지하라는 말에 가슴이 찡했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도윤이는 계속 말했어요. 집 상태가 얼마나 열악한지, 세탁기도 고장나서 빨래방에 다닌다는 것, 싱크대가 좁아서 설거지도 제대로 못한다는 것.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그리워진다고 했죠. 장모님, 제가 틀렸습니다. 효율엔 관계의 비용이 포함됐어야 했습니다. 도윤이의 말이 진심처럼 들렸지만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쳤습니다. 용서도 비난도 없었죠. 그게 내가 줄 수 있는 최선의 반응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창가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도윤이의 초췌한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하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절차와 예의를 무시한 대가를 치르는 중이었죠. 며칠 뒤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소은이의 손글씨였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빼곡히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죠. 편지에는 소은이의 후회와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의 도움을 사랑이 아니라 서비스로 착각했다는 고백, 반지하에서 살면서 깨달은 것들, 무엇보다 엄마 없는 삶이 얼마나 힘든지. 마지막 문장이 특히 가슴을 울렸어요. 엄마, 이제야 알았어. 엄마가 해준 모든 게 사랑이었다는 걸. 편지를 다 읽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날 뻔했지만 참았어요. 답장을 쓸까 고민했지만 결국 쓰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내가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선이었으니까요.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했어요. 8월 중순 세라 씨에게서 들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관리사무소에 찾아와서 반지하 배수 문제로 항의했다가 큰 망신을 당했다는 거였어요. 절차대로 신청하셨어요? 관리 직원의 그 한마디에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그가 나에게 집주인 의무를 따지며 했던 행동이 부메랑처럼 돌아온 거죠. 절차를 무시하던 사람이 이제는 절차에 무시당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소식도 들었어요. 소은이가 휴직 기간이 끝나 복직했는데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제외됐다고 했습니다. 가정 문제로 업무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이유였죠. 예전 같았으면 내가 집안일을 도와줘서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제는 모든 걸 스스로 해결해야 했으니까요. 8월 말에 어느 저녁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소은이와 도윤이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과일 상자를 들고 있었죠. 하지만 나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10분 넘게 기다리다가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상처가 아물고 서로가 변하고 관계를 새롭게 정의할 준비가 됐을 때 9월이 되자 날씨가 선선해졌습니다. 새 세입자 부부가 추석 선물을 가져왔어요. 정중하게 인사하며 집을 잘 쓰고 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들의 밝은 표정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게 정상적인 집주인과 세입자의 관계였죠. 어느 일요일 오후 공원을 산책하다가 벤치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그때 멀리서 소은이와 도윤이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지쳐 보였고 예전의 활기는 찾아볼 수 없었죠. 그들도 나를 봤지만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고개만 숙여 인사했어요. 나도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 짧은 순간 많은 감정이 오갔습니다. 후회, 그리움, 아쉬움, 그리고 희미한 희망까지.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문득 생각했습니다. 딸 부부도 이제는 알겠지.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상대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걸.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면 결국 모든 걸 잃는다는 걸. 밤 9시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소은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공원에서 봤어. 보고 싶어. 하지만 아직 엄마 앞에 설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더 시간을 주세요. 나는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답장을 했어요. 단 한 글자. 응. 그 한 글자에 많은 의미를 담았습니다. 기다리겠다는 것,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것, 하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것. 새벽 2시, 잠이 오지 않아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인과응보라는 게 꼭 복수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걸. 때로는 스스로 깨닫게 하는 시간이 가장 큰 교훈이 된다는 걸.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구름 사이로 보이는 달이 유난히 밝았어요. 내 마음도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서운함이 가라앉고 그 자리에 평온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죠. 아직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변했을 때,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웠을 때, 그때가 되면 다시 가족이 될 수 있겠죠. 진짜 가족으로. 10월의 첫째 주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왔어요. 새 세입자 부부가 이사 온 지 2달이 넘었는데 단 한 번의 문제도 없었습니다. 월세는 매달 정확히 1일에 입금됐고 관리비 영수증도 깔끔하게 처리됐죠. 무엇보다 그들은 집을 내 집처럼 아껴 썼습니다. 오전 10시 인터폰이 울렸어요. 새 세입자 부인이었습니다. 손에 정성스럽게 포장된 상자를 들고 있었죠. 문을 열자 밝은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고향에서 사과를 보내왔는데 너무 많아서요. 드시면 좋을 것 같아 가져왔어요. 고맙네요.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 하고 가세요. 감사합니다만 출근해야 해서요. 다음에 꼭 마시러 올게요. 그녀가 돌아간 뒤 나는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빨갛게 익은 사과들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카드가 하나 들어 있었죠. 좋은 집 빌려주셔서 늘 감사합니다라는 문구가 정성스런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거실 탁자에 사과를 놓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이런 게 정상적인 관계였구나. 서로 존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 계약서라는 명확한 선 안에서 따뜻한 정을 나누는 것.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오후에는 서재 정리를 했어요. 그동안 모아둔 서류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작업이었죠. 먼저 새로운 파일처를 꺼냈습니다. 표지에 아파트 임대 관련 서류라고 깔끔하게 적었어요. 첫 번째 칸에는 새 세입자와의 임대차 계약서를 넣었습니다. 특약사항까지 꼼꼼히 작성된 완벽한 계약서였죠. 두 번째 칸에는 월세 입금 내역서를 날짜 순으로 정리했어요. 세 번째 칸에는 관리비 납부 확인서들을 보관했습니다.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되니 마음도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또 다른 파일처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과거의 기록이라고 적었어요. 딸과 주고받은 카톡 캡처, 체납 고지서, 5만 원 사진, 구글 시트 일정표까지. 아픈 기억들이었지만 버리지 않고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이것들도 내 인생의 일부였고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었으니까요. 저녁 무렵 세라 씨와 차를 마시러 나갔습니다. 동네 조용한 카페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세라 씨가 웃으며 말했죠. 영선 씨,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런가요? 네.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신 것 같아요. 세라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정말로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편의를 위해 희생하지 않아도 됐고, 당연한 듯 부려지지도 않았죠. 내 삶의 주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일기장을 펼쳤어요. 오늘의 날짜를 적고 천천히 써내려갔습니다. 10월 7일. 새 세입자가 사과를 가져다 줬다. 감사 카드와 함께 서류 정리 완료. 모든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관함. 이제야 진정한 집주인이 된 기분이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추가했습니다. 서류는 차갑지만 그게 사람을 지켜준다. 밤 9시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봤어요.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내 아파트도 보였어요. 창문에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새 세입자 가족이 평화로운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예요. 문득 딸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반지하 집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하지만 더 이상 걱정하거나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선택한 길이었고 그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도 그들의 몫이었으니까요. 10월 중순의 어느 날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새 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희망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조건도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고 했죠. 나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좋은 세입자를 만난 건 행운이었으니까요. 연장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며 생각했어요. 관계란 이런 거구나. 서로의 경계를 인정하고 약속을 지키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선을 무너뜨리면 안 되는 거였어요. 어느 날 저녁 TV를 보다가 부동산 관련 뉴스가 나왔습니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에서도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전문가가 나와서 설명했죠. 계약서가 없으면 나중에 큰 분쟁이 생길 수 있다고, 특히 가족일수록 더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내가 겪은 일이 특별한 게 아니었구나. 많은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하고 있구나.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서로를 아프게 하고 있구나. 10월 마지막 날 밤이었습니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어요. 새 일기장을 준비하며 지난 몇 달을 되돌아봤습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죠. 가족과의 갈등, 법적 절차, 이별, 그리고 새로운 시작.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가족이라도 경계가 없으면 사랑은 착취가 되고 기록은 그 경계를 지켜주는 가장 조용한 무기다. 그리고 다음 문장을 천천히 써내려갔어요. 이제야 안다. 내가 내 인생의 집주인이라는 걸.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보름달이 떠 있었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밤하늘에 달빛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죠. 내 마음도 그렇게 맑아졌습니다. 11월이 되면 새 일기장을 시작할 거예요. 거기엔 더 이상 아픔과 배신의 기록은 없을 겁니다. 대신 평화로운 일상과 소소한 행복들로 채워지겠죠. 새 세입자와의 원만한 관계, 세라 씨와의 따뜻한 우정,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한 시간들. 새벽 1시 마지막으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아파트 임대 증빙 폴더를 클릭했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파일들이 날짜 순으로 나열되어 있었죠.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계약서, 입금 내역, 영수증, 사진 자료까지. 폴더 이름을 수정했습니다. 이 집의 언어는 존중이다라고. 그리고 새로운 문서를 하나 만들었어요. 제목은 나를 위한 메모였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관계에서 명확한 선을 긋자.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걸 허물지 말자. 기록하고 증명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것이 나를 지키는 길이다. 저장 버튼을 누르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어요. 아니, 새로운 시작이었죠. 창문을 열었더니
시원한 새벽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멀리서 새벽 운동을 나온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 속에서 내 자리를 찾았어요. 언젠가는 딸과도 화해할 날이 올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달라질 거예요. 명확한 경계와 상호 존중 위에 새로운 관계를 만들 거니까요. 그게 진정한 가족의 모습일 테니까요. 지금은 이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됐다는 것. 더 이상 누구의 편의를 위해 희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겼다는 것.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새로운 날의 시작이었죠. 나는 기지개를 켜고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뭘 할까?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이제 나는 진정한 집주인입니다. 내 집에, 그리고 내 인생에.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영선 씨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마음 깊은 남은 인생 사연이었습니다.